교수님이 이번 주는 정치가 좀 떨어져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심하게 붙여온 봉박싱 시간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주문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문이었다. 정말? 네. 나는 왜 이해했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건데 네. 사람들은 모든 폭력에 의한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라는데 국가는 자의적으로 특정 폭력만 부각해서 스스로도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가겠다. 이번 주 이게 봉박싱.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첫 주문은 정치에서 좀 떨어져 보자라는 네. 거였어요. 네. 이번 주 봉박싱은. 네. 자, 정치적인 것에서 좀 떨어져 보자라는 첫 번째 주문. 두 번째 주문은 국가가 특정 폭력만 부각한다. 중간에 뺀 거 있잖아. 중간에 뺐어요? 돌려차기 이슈. 예를 들면은 부산 네.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돌려차기가 그 돌려차기였어요? 그건 뭔 줄 알았어요? 뭔데요? 그래요. 이거는 제 실책입니다. 난 그 돌려차기 이슈라는 게 다른 이슈, 비정치적인 거를 돌려치기 이슈가 쉽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쟁점은 엄청나게 생기는 건 맨날 양산되고 맨날 주고받고 싸워서 마치 그거 하나 이기면 내년 총선 이길 것처럼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마 그거 잘 안 볼 거고 제가 짐작컨대는 부산 돌려차기 이슈로 거의 아마 몰려 있을걸? 저는 돌려차기라고 하는 거로 이 사건을 명명하는 건 되게 거부하거든요. 돌려차기라고 하는 특정한 행동에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그건 사건의 본질하고는 멀어요. 그렇죠. 근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약간 희화화되는 면도 맞아. 있고 제가 아크로바틱이라는 표현을 저 열린 토론에서 썼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른바 딸배헌터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들, 일상화된 말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그 말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의 병폐인데 예.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제 제대로 지적을 하면 그게 그 사건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뭔가 배달원들을 좀 무리한 어떤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신고하고 욕하고 이런 식의 사건들. 이게 한편에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에서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가던 여인을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네. 쫓아가가지고 가격해가지고 실신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성폭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1심, 2심 이제 거치면서 이제 갔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1심만 나왔나? 2심 나왔죠, 2심. 예. 지금 항소심까지. 예. 징역 20년.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지며. 네. 그리고 이 사건은 탈정치적인 이슈인데 하지만 정치하고 무관한 걸까? 또다시 공황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봉우리의 표정입니다. 정치가 어떻길래 이 문제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 저는 지금 현재 정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가 너무 이데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가 너무 난무하니까 손에 쉽게 잡히는 정의를 맞아요. 갈구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여하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로 같이 해결해야 되고 정치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걸까?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강간살인미수가 2심에서 인정이 됐죠? 네. 아마 인정이 돼서 지금 형량이 늘어난 걸로 네. 아는데 징역 20년. 그거는 너무 강력 사건이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 비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정치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요건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잘 모른다는 말 그렇게 길게 했어요? 근데 딸배 헌터, 그 채널 문제는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건 저도 깊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채널을.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정통으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가 만들어낸 비정치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노조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랑 똑같거든요. 네. 뭐 꼭 노조한테만은 아니지만은 노조가 예를 들어서 사측의 교섭 거부라든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노동권 탄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쟁의밖에 없는데 그 쟁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 하나 내려오면 지금 다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법이니까. 그게 위법이 아닌 게 아니니까. 또 그렇지. 위법이 맞아요. 그걸 다 때려잡으면서 노조 자체를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인 노동자들이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구조적인 어떤 탄압이나 불평등이 사실 묻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뉴스들도 주목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정부 쪽으로 사실 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위법 맞잖아 그러면서 소음 시끄러워 죽겠어 이러면서
저는 그 딸비 헌터라는 채널이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노동자들 분명히 뭐 번호판 가리고 속도 위반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 위법만 때려잡고 있으니까 사실 정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 잠깐 했지만은 왜 우리나라가 갑자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을 좀 갖게 되고 현 정부도 말로는 이중 구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다른 있지만. 얘기지만. 네. 그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욕을 먹더라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배달 노동자 신고하는 그분은 분명히 사회적인 그 정부의 정치가 만든 영향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이 부분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그냥 배달원들만 쫓아다니시는 분은 아니고요. 뭐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럼요. 불법 여러 가지 주차하시는 신고하시죠.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을 여러 가지를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소형적인 행태가 수많은 추종자들을 낳고 그 추종자들에게 맹목적인 태도를 낳고 네. 그리고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신호 지키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딸배로 묶여버리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그렇지. 뭐 그분을 당장 유튜브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분이 잡는 사람들 중에는 네, 진짜 나쁜 진짜 사람들 있어요. 악질적인 사람들 네,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의제 설정이었으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그게 일종의 붐이 되면서 이제 생겨버린 네.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네.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는데 모든 배달 노동자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네.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 선동자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원래 몰려가서 때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분이 있는 주제를 선택해요. 그리고 사적 복수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정규구현이 안 된 케이스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나름대로 정당성도 있잖아. 네. 그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를 얻으면 네. 이제부터 헌터가 돼가지고 다니는 거야. 네. 근데 그 다음에도 확장해 나가는 거, 이를테면은 이제 범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약간 넘어서 되게 애매한 영역에 있는 쪽들은 이제 막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외국인 보모를 최저임금 이하로 진짜 그거 데려오는 충격적이야. 이중 구조는 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은 불법적인 행동 안 할까? 제가 볼 때는 사회의 밑바닥으로 데려오는 건데 네.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밑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다크한 시장 속에 데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의 사례에서 정확히 나타나지 여기서는 다크한 마켓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들끼리의 자족적인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럼요. 예. 그게 사실은 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조선족 집단 거주지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무법천지를 만들었을까? 어. 상당 부분은 다 이제 합법이지만 네. 우리가 모르는 다크한 영역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들 데려다가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와서 써놓고 그들이 만들어낸 다크한 시장들이 우리 구조의 결과물인데 거기에선 또 나중에 때려잖아요. 그러니까 악마화시키고. 맞아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 뭡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생업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사람이 또 생업을 걸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욕심 부리게 되어 있죠. 어느 분야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욕심 부리게 되어 있잖아요. 꼭 이제 뭐 은퇴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해고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용시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또 그런 네. 배달 노동으로 많이 네. 갔죠. 네. 그렇죠. 그 이분들 완전히 사각지대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에게 정당한 복지가 주어지고 정당한 임금이 쥐어진다면 이분들이 왜 신호 위반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안전하게 일해도 내가 저 길 가다 차에 부딪혀서 죽을 일 없이 안전하게 일해도 충분한 돈을 번다. 그럼 누가 신호 위반을 하고 누가 과속을 해요? 그렇죠. 안 하죠. 근데 네. 그분은 생각 안 해. 그냥 저놈들이 과속하니까 죽일 놈들인 거야 그냥. 그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자꾸 구조를 얘기하면 개인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대립이 자꾸 되는데 흔히 네. 진보 보수나 이런 데서 네. 당연히 개인의 문제가 있죠. 있죠. 예. 근데 네. 그 개인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들기까지는 구조가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좀 더 탈법이나 범법을 좀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직업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 왜? 딴 데서 밀려났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구조는 누가 만든 것이냐.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채 개인을 때려잡는다? 그건 결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언제나 쓰레기통 효과는 나타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뻐이 장가가님께서 배트맨과 헌터의 차이점은 뭘까요? 배트맨은 스스로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웅놀이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정의 구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거예요. 시스템에 맡기려고 그랬죠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화이트 나이트를 앞세워서 시스템을 맡기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실패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혼돈의 조커가 나타나는 바람에 근데 지금 아까 그 딸배헌터 그분 말 나온 김에 좀만 더 하자면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채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명성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럼 이제 나도 여기에 생업을 걸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쁜 딸배는 계속 나와야 돼. 그렇죠. 네. 그게 언론하고 똑같은 거지. 야,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생각 잘 못했는데 꼭 정부가 아무튼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진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가 사회 전체 분위기를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거 사실 최근에 굉장히 실감하고 있어요. 1년 만에. 맞아요, 진짜. 사실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이명박 정부도 거치고 박근혜 정부도 거쳤지만은 이 정부가 워낙 이렇게 약간 단시간에 많은 걸 해서 그런지 좀 그걸 실감하고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한편으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 정신적 탄력성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외면해버리고 여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싶을 땐 과몰입하고. 그렇죠. 네. 굳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 정도까지 에너지 쓸 일이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의 구현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법에서도 흔히 쓰이는 이제 이른바 이익을 이제 견준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손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은 원래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판사가 되게 좀 이상한 사람들 같고 그러겠지만 요번에 사실은 저는 이 부산 사건에서도 20년형이 나온 건 정말 최대치로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 이런 경우에 20년까지 안 나와요. 현행 형법 체계에서 20년까지 나오는 건 정말 맥스를 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였냐? 사실 우리나라 형법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법의 문제가 그리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초기 수사의 문제였던 거예요. 초기 수사에 대충 수사한 거예요. 맞아요. 그 사실 피해자한테 타액이 묻어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타액이었나요? 뭔가 체액이었겠죠. 체액. 네. 타액이면 뭐 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체액 일반.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또 성폭행의 그렇죠. 증거로 잡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 수사와 뭔가 좀 이상해. 얘가 이상한 사람이야. CCTV나 이런 걸 보고 분명히 저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 나기 한참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신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들이밀은 증거 자체가 이거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맞아요. 방송마다 또 다르니까 회차마다. 이 들이미는 증거, 이 정도 증거라면, 이 정도 영상이고 이 정도로 이상한 어떤 행동들이라면 이건 분명히 뭔가 더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가 됐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마침 여론의 어떤 뭔가를 가져와서 탔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경찰이 막 애써가지고 뭔가 찾고 그리고 검찰이 막 공소장 변경하면서까지 살짝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35년을 구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과 그럼요. 사람들의 관심이 겹쳐지면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저 이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근데 뭐 이거를 뭐 그것도 구조 문제가 있겠죠. 경찰의 구조도 있고 검찰의 구조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업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최대한 알아내서 최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 제기할 건 두 개지. 왜 여론이 집중해야만 이렇게 움직여서 쓸데없는 효능감을 주는가. 이 쓸데없는 효능감이 사적 제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내 이제 커져버린 효능감을 또 원하는 다음 타자의 효능감을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또 다른 이제 희생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그런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형량이 세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뭐 대부분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괜찮잖아요. 어쨌든 형량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더 나왔어야 된다고 이제 특히 피해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판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네, 이게 여론이 확 오면은 형 세게 때리고 만약 이게 여기까지 안 왔으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생각해보면 오히려 또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은 재판부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이게 딜레마인데 물론.
그렇다니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적게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참 어려운 네. 문제예요. 예. 네. 근데 20년 저는 판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요. 2심 판사가.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면 대법원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증거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거라서 법리를 다투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우리나라 형법이 살인도 보통 5년 7년 나오거든요. 맞아요. 초범은 7년.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조두순도 12년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극단적인 살인 사건조차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예. 우리는 막 진짜 죽여버려야 될 것 같고 몇십 년 미국처럼 막 몇십 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만 미국도요. 퍼스트 오더 살인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극단적인 사건, 시리얼 킬러라든가 예. 정말로 막 조작하고 짜가지고 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형 막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그렇게 인신구속하는 건데. 근데 또 되게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또 깔려 있잖아요. 야, 천조국은 막 사형 때려. 이런. 그렇지 뭐. 100년 이상 살게 해. 뭐 네. 오히려 미국에서 제일 세게 때리는 건 아마 경제 사기범들일걸? 그렇죠. 오히려. 네. 왜냐면 손해가 그렇게 컸으니까. 맞아요. 경제사범. 그 뭐 진짜로 두 번에 저기 뭐 종신형 때려버리더만. 그 미국이 진짜 정말 자유시장의 화신인 게 그 손해 사회적으로 또는 특정인에게 아무튼 간에 돈이 얼마나 손해가 갔느냐에 따라서 형량을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정말 시장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고 네. 일관성 있는 거죠. 물론 강력범죄 근데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도 어쨌든 한국보다는 높은 건 맞죠. 네. 네. 그리고 그게 높을 수 있는 게 거기는 배심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네. 높게 준 결과가 판사가 다 떠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담을 좀 나눠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욕먹을 이유가 없네. 그렇죠. 판사는 때리면 욕 안 유무죄해서 물론 양형까지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을 하고 심각성을 판단을 해주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미 여론 재판을 거기서 해.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아, 판사는 거기 탑승하는 거구나. 그렇지. 판사는 거기에 전문성을 더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어떤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그 재판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구조상 차단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이제 막 뉴스에서 뜬 게 나중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반영이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판사가 정말 어느 정도 여론에 너무 민감한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여론을 차단하는 그렇죠. 것도 안 무시할 좋은 수도 거거든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부라든가 행정부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을 다 떠안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사법부는 그러지 않게 구성돼 있다고. 네. 사법부는 오히려 배제하도록 구성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판사 나부랭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헌법 구조가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예를 들면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과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의 구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의 구현을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근데 다만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 수사 문제 이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어느 정도 약간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효과를 불러오니까 네.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네. 더 많이 압박하게 되고 네. 더 많이 욕하게 된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쥐한테 먹이통을 놔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예요. 그런데 한 번 누르면 하나 나오게 하잖아요. 그럼 쥐가 지 배부를 때까지만 먹는데요. 근데 이걸 랜덤으로 하는 거야. 세 번째 누르면 나오기도 하고 다섯 번째 누르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 쥐가 배부른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희뿌옇게 쌓여가지고 여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압박해야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 결과를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노만 막 드립다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 분노가 다 효용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왔을 때 효용감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배심원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헌법상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과잉하지 않게 관리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불안은 관리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네. 불안의 해소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이를테면 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안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거고 회복 탄력성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를 감내하면서 회복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게 되면 외면인이 냉소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불안을 누가 관리해 줘야 될까? 개인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회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걸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배달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자꾸 사적 제재라든가 사적 압력 이런 쪽이 사실은 정의감에서 출발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나쁜 마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피해자는 훨씬 더 억울했을 테고, 그렇죠? 거리에서 더 많은 불법과 안 좋은 것들이 있었겠지. 초기는 언제나 그래요. 네.
하지만 이게 뭔가를 이루어내면 이게 반전된다니까. 하비덴트 반대쪽 얼굴이 나온다고. 그렇지. 네. 예. 배트맨이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조커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딸변터라는 사람의 컨텐츠를 보면서 저는 그 컨텐츠 자체보다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이 맞아요. 더 섬뜩함을 느꼈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그냥 딸배 어서 오시고 이런 태도가 마치 이게 정의 구현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왜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 죽일 놈을 만들어? 아무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교수님이 이번 주에 본박싱에서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사후적으로 애드워크 알게 됐습니다. 야, 이제 네. 5분 동안 정리해 주세요. 네. 뭘요? 뉴스레터 가져온 거를. 뉴스레터 이거 근데 교수님이 원하신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다뤘다면 이런 걸 다뤘을 전혀 텐데 상관없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 비춰서 봤을 때 어떤 정도로 에너지를 집중할 문제인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잖아. 저는 평가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슈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화면 함께 보실까요? 화면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8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주한 중국 대사죠.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만났는데 원래는 이제 오염수 문제 때문에 이제 만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무리했다고 봐요. 이걸 그저로 오염수 문제를 우리가 중국 대사를 만나서 공동 대응할 문제인가? 물론 일본 대사를 만나서 우리가 선동을 막아줄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더 문제겠지만은 아무튼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게 오염수보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된 건데 특히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나라가 많고 한국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대만 문제 자꾸 얘기하지 마라. 사실 저는 정부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추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사실상 교체 요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도량이 상당히 많고 언론 보도 보면 진짜 말도 못합니다. 뭐 대통령이 위안 스카이 얘기했더니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보고 뭐라 그랬지? 아무튼 중국에 굴조한다는 얘기죠. 부역자 취급을 하고 있죠 지금. 뭐라더라? 조공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안 스카이는 진짜. 위안 스카이. 그 공부도 하고 한 얘긴지. 진짜. 심지어 청나라의 그 인조가 이렇게 한 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두. 고두리. 그것까지 지금 언론에서 언급이 되니까. 삼전도의 구력 얘기했었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남한산성 2시간짜리라도 봤으면 그런 얘기 못했는데. 2시간짜리 안 보신 거야. 남한산성 명작.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태도도 사실 과하다 생각이 들지만은 왜 이게 싱하이밍이 갑자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례적인 자리긴 하지만 중국이 원래 계속 우리 정부한테 해왔던 얘기거든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타 죽는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럼 맞아. 당장 중국 쳐들어갈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말씀처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당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야당 대표 또는 국회는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 액션을 훨씬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과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 네. 그렇죠? 예전에 저기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의원들 의원 외교한답시고 미국 가가지고 막 정부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가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난리친 언론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이게 의원 외교라는 어쩌다는 등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히려 그때 공화당 의원 굉장히 고령의 제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엄청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 의원이 한 말이 그 정도로 칭찬해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쇼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대통령이 외교를 망치고 있으니 내가 대안적인 세력으로서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대안 세력으로서 그 자신을 강조하겠다. 더 나아가면 내가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 후보다. 여전히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겠지. 그러면 부르는 데 가면 안 돼요. 불러야지. 그렇죠. 왜 남의 홍구라움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기존의 그 리 대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또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들이 만든 판에서 포획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맞아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우리 만났을 때 독도 얘기하면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또 충돌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됐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굳이
중국이 만든 판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어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고. 자충수였네. 네. 저는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저도 여야 대표가 굳이 양국 대사를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국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우리도 정부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래야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또 부각시키죠. 근데 김기현 대표 얘기했지만 도시 말하면 여기든 저기든 국회에서 할 수 없는데 뭔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긴 문제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냥 메시지만 내면 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예를 들면 북한과 척지는 아니 중국과 척지는 그런 식의 외교를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중국은 또한 우리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방식 안 하면서 양비로 쓰면 됩니다. 맞아요. 끝나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적절한 정도의 무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치를 엄청나게 키워버리잖아요. 이거 키워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로한테 중국하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보면 좋아할까? 별로 아니에요. 이거 다 웃기는 싸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니, 관심이 없지. 네, 이 싸움에. 영향가가 전혀 없는데 자기가 끼어서.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위안스카이 얘기하고 옛날 역사 얘기한다? 이 부분이 정말. 아 근데 저는 이건 여기부터는 코미디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건 코미디죠. 왜? 여기- 대통령은 외교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흔히 말하는 엔드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최종적인 발언이에요. 원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분이 예를 들면 검찰총장 하듯이 얘기하고 수사 지휘하듯이 얘기하고 맞아요. 노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저기 건드려는 다녀. 근데 외교의 영역에서 이러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맞아요. 대통령 발언부터 좀. 대사는 급도 훨씬 낮고요. 야당 대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은 다르죠. 그렇죠. 대통령은 그냥 내비뒀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지금 일본 가 있거든요. 일본 가면서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이 싱하이밍 발언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태용 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안보실장인데 중국 대사를 얘기하는 건 격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그래서 말이에요.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도 대사 논란은 급이 안 맞으니까 나는 안 다루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대놓고 욕을 하고. 아시겠지만 주비대사 했던 사람 불러온 거잖아요. 네. 외교 통이야. 그러니까 외교 아는 전문가라고. 거죠. 그러니까 네. 아는 거지. 그렇지, 프로토콜을 여기. 아는 거야. 네. 네. 근데 안보실장이 그럼 대통령한테 좀 얘기해주지. 급이 안 되니까 말씀하지 마시라고. 말씀 안 들으시잖아.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뭐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냥 옆에서 한 얘기 주워 듣고 누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막 뽐뿌질한 얘기 듣고 가서 신나가지고 얘기한 거라.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그거였어요. 위안스카이의 행태가 생각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그런 얘기잖아. 거야. 심지어 자기는 위안스카이가 아마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원세계? 이거 그냥 확률의 얘기니까 저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아마 저한테 전재산 걸라 그러면 잘 모르신다 쪽이 걸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렇게 대했던 시대에 우리의 기억을 못하러 되살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조선 그때 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냐고.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이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는데 언론이고 심지어는 뭐 시민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키워야지. 키웠고 네. 정치권이 키웠는데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거기다가 뻥 하고 터트린 거라고.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이슈를 키우는데 막 엄청 대단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볼 때 왜 이러는 깊이 걸까요? 있는 고민은 아니고요. 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야당 공격에 반중 정서와 야당 공격에 이용해서 일본에 대한 반감. 이를테면 이른바 친일론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국민적인 정서상 높다라고 하는 게 증명됐잖아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는 일들을 다뤄야 되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덮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쪽 선동에 덮는 방법은 저쪽 선동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중국을 있는 대로 지금 자극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을 자극하는 행동이라고요. 와. 이거 불과 얼마 전에 얘기했던 자신의 말하고 안 맞아. 시진핑 주석 굳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함께 뭐 대화해야 숫자를 된다고. 기울이며 뭐 아니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릎 꿇히고 그 대사 다 잘라버리라고 네. 그렇게 하는 액션 퍼포먼스 취하고 싶었어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약간 그 소영웅주의적인 행태를 좀, 중립병적인 게 있죠. 네,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뉴스에 우리의 눈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키케바의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인데 네. 심지어 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를
그렇지. 망치고. 사실상 네.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되게 중요한 골간들을 자꾸 건드리고 파먹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적 이득도 별거 아니야. 네, 맞아요. 기껏해야 지금 40%도 못 넣고 있잖아요. 네. 계속. 네. 떨어져. 총선 전에 40이라도 넘어보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자꾸 갉아먹어서 네. 자꾸 기존 정부 다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하는 게 40%.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진짜 그것도 혐오 악순환인 정서 게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주시니까 느껴지는 이 위험성이 또 뭐냐면은 고작 그런 아주 그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건드리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외교 중국과의 관계를 건드려 버리니까 이게 또 뉴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또 그렇지. 뉴스가 커져서 다른 뉴스를 만들고. 이제 또 여기 한 마디씩 보태 이제. 네. 어. 아 이거 큰일이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또 눈이 거기로 가고. 여기서 언론만 싹 빠져버려도 그러니까 이렇게는 언론의 안 역할이 꺼지는데. 되게 중요하네. 이게 언론이 약간 스톱을 시켜줘야 되네. 그러니까. 워워 해줘야 되네. 약간 옛날보다도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참 자꾸 진짜 노스텔저 갖는 거 되게 싫은데 나이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야 노태우 때도 이 외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럼요. 그때 북방 외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맞아요. 조선일보 이따위로 안 굴었는데. 그러니까 YS가 맨날 외교 못했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때 뭐 세계화 난리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그건 큰 꿈이라도 있었던 거거든. 세계의 흐름을 보고 봤기 때문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DJ 노무현 때는 그렇게 또 난리치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적어도 시대분위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가 좀 커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 우리 국가가. 지금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갉아먹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건 언론의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최근에 심각한 게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게 항상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 스카이 얘기한 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언론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네. 그럼 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위안 스카이가 왜 튀어나오지? 궁금증이라도 좀 해결해줘. 꼭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명조차 잘 없고. 제가 최근에 놀란 거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오늘 방통위가 의결까지 했는데 네. 그 근거가 그 온라인 설문조사 뭐 96.5%잖아요. 그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언론사들이 그거 이상하다고 하는 언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국민의 96.5%가 찬성한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아니 근데요 교수님 KBS 절단 나고 결국 KBS 이거 사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서 징수할 건데 이거 네. 집주인마다 차단하면서 달라 그럴 겁니까? 자 이번 달 KBS 수신료 주시죠 이럴 거예요? 방법도 없어. 대안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칼날이 어디로 갈지도 뻔히 보이잖아요. 네. 왜 아무 말도 안 해? 8개월 전에 한 얘기인데요. TBS 가지고 토론하면서. 네. 그때 이제 뭐 언론 노전이 옆에 있는 그 다른 공영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데 TBS 김어준 편향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마라. 네. 잘라낸다고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TBS가 KBS 미래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진짜 됐네. 했던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똑같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고 있죠. 돈줄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식한 공격을 해가지고 네. 뭐냐면 공영방송 사장 시키겠다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박성재 사장이 올린 글에도 잘 나와 있는데 공영방송 사장 내가 뺏겠다가 아니야. 이명박 때하고도 또 달라요. 네. 그거 해봤자 또 싸우고 또 문제 생기고 이럴 거 알거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공영방송 아무런 쓸데없이 만들겠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저기 뭐 종편 같은데 팔아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무력하게 만들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더 약해지지 그럼. 더 약해지지. 그러면 막 이렇게 징수원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제 그렇죠? 엄청나게 공영방송에다 여론 엄청나게 안 좋게 만든 다음에 가능한 조각 내서 팔겠지. 네. 예. 그러면 종편이 6개, 7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겠지. 여러분들 공영방송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수신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적어도 수신료 내는 공영방송은 그렇게 후져지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싸워요. 어쨌든 싸웁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말은 안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종편이 당신들 말 들어요? 더 안 들어. 앞으로 더 들을 것 같으세요? 네. 완전 이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옐로우 저널리즘화 되겠죠. 그나마 2,500원 내는 것 때문에라도 눈치 보는 거예요. 예. 그나마라도 막 나가지 못하는 거고요. 어느 쪽에 편에 쓰건 간에.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KBS 여러분들 불만 많죠. 세월호 보도 정말 불만 많죠. 그 뒤에 만드는 종편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장 다 자기들이 만들어 꽂아놓고 바꿔놓고 그랬는데도 그 정도의 질이었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재산일 수 있는 거를 자꾸 그까짓 거 그냥 다 돈 안 내고 다 팔아먹어. 맞아. 이게 갈라치기에 넘어가는 거지. 진짜 위험한 게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상관없이 KBS를 누가 봐. 그러니까 거의 그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냉소주의. 냉소에 네. 빠져 있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말거나 뭐
나랑은 상관없어. 어차피 나 지지 안 해주고 내 거 안 읽고 내 마음에 안 들 거 그냥 다 쪼개서 팔아버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2012년에서 2022년 동안 10년 동안 본 결과고요. 그거보다 2배 이상의 어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여러분들 더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렇죠. 100%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V조선이 한 10개 있는 시대에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YTN 넘어가고 MBC 쪼개지고 KBS 쪼개지고. 신나겠네 아주. 예.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한 방송 24시간 종일 방송할 수 있는 뉴스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종편이 10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 9번 7번 틀어가지고 종편 보겠네. 네. 여러분들이 최악이다, 진짜. 안 본다고 해서 그게 여론에 영향 안 미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은 봅니다. 할아버지들한테 공영방송이 얼마나 당연하죠. 큰 힘인데요. 지금 60, 70대가 이런 식으로 단단해진 거는 박근혜라는 경험 때문에도 그렇지만 박정희라는 기억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는 거의 70%는 종편. 여기에 30%가 카톡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그전에는 그래도 약간 중도,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대충 흐릿했거나 대부분은 그냥 자식들 말 들었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진 건 바로 그 두 개의 결합 때문입니다. 맞아. 종편의 영향 진짜 크죠. 카톡의 영향도 무시 못해요. 아무튼 또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지. 이런 예. 게 더 중요한 맞아요. 이슈죠.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정치와 비정치 사이를 오고 가는 이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문화를 오고 가는. 이런 건 들여다도 보고 여러분들이 냉소할 게 아니라 이런 건 관심 갖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KBS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정확히 적이 누구고 문제가 누군지는 우리가 경중을 가려야죠. 우리 오늘 내내 이거 아닙니까? 경중을 가려야죠. 맞아. 경중. 변별력이 생겨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싱하이밍 대사 발언 같은 거는 사람들이 엄청 달라붙어서 막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막 하는데 정작 중요한 KBS 이 분리징수 문제는 KBS 누가 봐 이렇게 냉소해버리고 있네. 와, 둘 다 사실은 정치 비정치 오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선동자 파시즘 정치, 제가 그 일종의 트로피즘과 유사한 형태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사회 구석구석을 파괴하고 국가의 구석구석을 파괴하고 공공자산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거를 모든 사람을 냉소주의자로 만드는 지금 전략 아닌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까 거엄님이 얘기하셨던 나는 내 거 지키고 나는 뉴스공장 보고 나는 진보 유튜브 보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랬던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지금 외면하고 있을걸요? 맞아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정확하게 3분의 1 정도의 조회수가 날아갔어요. 네.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더 마음 졸여하면서 불안에 시달리면서. 네. 그러고 있고. 네. 이게 그냥 만들어진 환경일까요? 단지 나쁜 정부가 들어서서 만들어진 환경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을 덜 만들기 위해서 현명하게 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무조건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나름대로 결을 잡아서 일어나게 되지. 이 흐름은 눈에 뻔히 보여요. 되게 위험한 흐름이고 이렇게 구석구석 파괴시켜준 것들은 일부한테는 이득을 줍니다.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한테는. 네. 사회 상층 몇 %나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사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시민단체가 그 돈 받아가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정부 눈먼 돈 받아먹는 거 잘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회계장부 맘대로 처리해가지고 보조금 따먹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데들은 먹고 살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야? 우리의 삶을 파괴해서 나온 돈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해서 나온 돈이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정말 몇 년 뒤에 그만큼 더 불안해진다는 거야. 나는 그냥 눈 감고 외면하고 내 삶은 그나마 안정적일 테니까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데 안정적인 삶이란 있을 수 없어요. 사회가 무너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오늘 본박신이 저는 진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지시사항을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비정치적인 걸로 어떻게 정치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아니 이거 써온 거 보니까 진짜 에라 모르겠다고 맞아요. 보여요. 네. 내가 아는 대로 쓸란다.